평생 헌신한 자식에게 노망난 노인네 소리 듣고 김장 수고비로 단돈 3만 원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제 아들은 수십억 건물주인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쓰러졌던 그날,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건물주로서 아주 차가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과연 저는 이 페류나들을 어떻게 참교육하고 화려한 제2의 인생을 찾았을까요?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반격과 눈물 나는 인생 역전 드라마. 지금 바로 구독하고 저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수원 장안구의 11월 바람은 유독 뼈마디를 파고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저처럼 평생을 부엌에서 불과 물과 씨름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이 계절의 바람이 훈장 같으면서도 때로는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 집 마당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널찍한 마당 가득히 초록색 산이 하나 솟아 있어요. 네, 맞아요. 배추예요. 그것도 강원도 고랭지에서 계약 재배해서 공수해온 속이 꽉 차고 단단한 배추 100포기요. 이걸 보고 동네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곤 해요. 저기 건너편 3층짜리 상가 건물 주인이 뭐 타러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그것도 60이 넘은 노인네가 100포기씩이나 김장을 하냐면서요. 마트 가면 포장김치가 지천이고 돈만 주면 절임 배추가 집 앞까지 배달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 고집이 참 쇠심줄 같아요. 저는 수원에서 30년 넘게 한정식집을 했었어요. 제 손을 거쳐 간 밥상만 수만 개가 넘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남이 절인 배추는 성에 안 차더라고요. 소금은 간수를 뺀 천일염이어야 하고 배추는 쪼갰을 때 쩍 소리가 나면서 노란 속이 꽉 차 있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사람들은 사 먹으면 싸다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내 자식, 내 손주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떻게 돈으로만 계산을 하겠어요. 이건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자 제가 지켜온 왕국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화려한 건물주 타이틀은 잠시 내려놓고 무릎 나온 몸빼 바지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마당에 주저앉았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딸 지은이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은이는 번역 일을 해요. 프리랜서라 시간 조절이 자유롭다고는 하지만 마감 때면 밤새우기가 일수인 아이죠. 그런데도 김장철만 되면 만사 제쳐두고 엄마 집으로 달려와요. 저기 쪼그려 앉아 배추를 나르는 지은이 등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참 짠하더라고요. 하얗고 고운 손으로 자판이나 두드려야 할 아이가 이 추운 날 고무장갑 끼고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 말이에요. 지은이가 배추를 반으로 가르며 툭 묻더라고요. 엄마, 오빠네는 언제 온대? 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칼질을 멈칫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아까부터 대문 쪽만 힐끔거리고 있었거든요. 아들 도영이랑 며느리 민지 말이에요.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바쁘겠지. 민지가 약국일 때문에 주말에도 쉴 틈이 없잖니 하고 둘러댔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변명이 제 귀에도 참 씁쓸하게 들리더군요. 사실 며느리 민지는 약사예요. 똑똑하고 깔끔하고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며느리죠. 그런데 그 깔끔함이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묘하게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김장한다고 미리 날짜를 못 박아뒀는데도 민지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물론 약국일이 바쁜 건 알아요. 하지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어머니 고생하시죠. 죄송해요. 이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더 속상한 건 제 아들 도영이에요. 은행 지점장까지 달아놓고는 집안일에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죠. 어릴 때부터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키운 제 탓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명색이 김장인데 엄마 허리 괜찮냐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게 참. 배추절이는 소금물보다 제 속이 더 짜게 절여지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어느덧 이틀째 새벽이 되었어요. 김장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배추절이기와 씻기잖아요. 소금물에 푹 절여진 배추는 무게가 2배는 더 나가는 것 같아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마당 수도가에서 찬물로 배추를 헹구는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오더라고요.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걸 억지로 삼켰어요.
허리에는 이미 파스를 덕지덕지 붙여놔서 화끈거리는데 속은 냉골처럼 시렸죠. 지은이가 보다 못해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엄마, 제발 내년부터는 절임 배추 사자니까. 왜 사서 이 고생을 해? 골병 들면 누가 알아줘? 지은이 말이 구구절절 옳아요. 누가 알아주나요? 하지만 저는 또 고집을 피웠죠. 야야, 내 손으로 해야 직성이 풀려서 그런다. 너는 모른다. 하면서요. 사실 이건 권력이에요. 네, 웃기게 들리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1년 내내 우리 아들네, 딸네, 사돈댁 식탁에 제가 담근 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 이건 어머니가 해주신 거지 하고 떠올리게 만드는 것. 그게 제가 가족 안에서 가지는 존재감이거든요. 늙은 노인네가 돈 몇 푼 쥐어주는 것보다 이렇게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먹이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자 어미로서의 위엄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어왔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사랑의 무게가 백포기 배추만큼이나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늙은 몸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 김장 속을 버무리는 날 아침이 밝았어요. 무채 썰고, 갓 썰고, 쪽파 다듬고, 온 집안에 매콤하고 알싸한 젓갈 냄새가 진동을 했죠. 지은이랑 둘이서 정신없이 양념을 버무리고 있는데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지잉하고 울리더라고요. 고춧가루 묻은 장갑을 급히 벗고 확인해 보니 며느리 민지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저는 내심 기대했어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지금 출발했어요. 이런 내용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액정에 뜬 글자는 너무나 짧고 건조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좀 늦어요. 다 해놓으시면 가져갈게요. 딱 2문장. 죄송하다는 말도 고생하신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다 해놓으면 가져가겠다는 통보.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손에 쥐고 있던 배추가 툭 떨어지더군요. 다 해놓으면 가져간다니. 여기가 무슨 반찬 가게인가요? 아니면 제가 돈 받고 일해주는 식모인가요? 지은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문자냐고 묻는데 차마 며느리 흉보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민지가 좀 늦는단다 하고 얼버무렸죠. 지은이는 콧방귀를 뀌며 언니는 늘 저래 얌체같이 하고 투덜거리는데 그 말에 대꾸할 힘조차 없었어요. 마당 담장 너머로 이웃집 최 씨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우리를 쓱 보더라고요. 최 씨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이자 말동무인데 눈치가 백단인 여우예요.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들과 땀에 젖은 저, 그리고 안 보이는 며느리를 딱 보더니 혀를 즉채 차더군요. 아이고, 영자 형님. 또 그 고생을 하고 있수. 며느리는 어디 가고 딸이랑 둘이서만 쇠가 빠지게 고생이야.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아주 식모로 안다니까. 측측열이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식모, 내가 내 자식 먹이려고 하는 이 신성한 노동이 남들 눈에는 며느리 대신 일해주는 식모살이로 비치는구나 싶어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한편으로는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내가 이러려고 평생 허리 졸라매고 돈 벌어서 건물 사고 자식들 뒷바라지했나. 내 노후는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릴 줄 알았는데 결국 남는 건 파스 붙인 허리와 무례한 문자 한 통뿐인가 싶어서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벌려놓은 일이니 마무리는 해야죠. 저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배추 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붉은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칠하면서 다짐했죠. 그래, 오늘만 참자. 오늘만 고생하면 우리 아들 좋아하는 김치 실컷 먹일 수 있으니까. 며느리도 바빠서 저러겠지. 악에는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김장백 포기가 단순히 몸만 고단하게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 대문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에 섞여 있는 비릿하고 불길한 징조를 저는 애써 무시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곧 들이닥칠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생각해보면 그 문자가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제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 해놓으면 가져가겠다는 그 한 문장이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긁었거든요. 그래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남은 배추를 마저 버무리고 있었어요. 지은이랑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마지막 남은 열대 포기에 양념을 치대고 있을 즈음이었죠. 저기 골목 어귀에서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집 마당에 쓱 미끄러져 들어온 건 반짝거리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어요. 아들 도영이 차도 아니고 며느리 민지가 타는 차였죠. 차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내리는데 순간 저는 제가 낀 빨간 고무장갑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민지 옷차림 좀 보세요. 세상에 김장하러 온다는 사람이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에 굽 높은 하이힐을 신고 온 거 있죠. 마당은 이틀 내내 배추 씻고 절이느라 온통 질척거리는 흙바닥인데 말이에요. 지은이랑 저는 고춧가루 범벅이 된 앞치마를 두르고 땀에 젖어 있는데 민지는 마치 딴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행동이었어요. 보통 시어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고 있으면 아무리 옷이 좋아도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달려오는 시벨이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닌가요? 그런데 민지는 옷에 뭐라도 묻을까봐 팔짱을 딱 끼고는 멀찍이 서서 우리를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러고는 턱짓으로 다 된 김치통들을 가리키면서 묻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제일 맛있는 거죠? 하고요. 순간 지은이 눈에서 불똥이 튀는 게 보이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옷꼬라지가 그게 뭐야? 하고 쏘아붙이는데 민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군요. 오히려 어머, 아가씨, 나 오늘 약국에서 바로 오느라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어차피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내가 거들면 오히려 방해만 되지. 그렇지 어머니? 하면서 저한테 동의를 구하는 눈빛을 보내는데 참 말문이 막혔어요. 약사라는 직업이 그렇게 대단한 벼슬인가 싶기도 하고 평생 몸써서 일해온 제 인생을 은근히 깔보는 것 같아 속이 울렁거렸죠. 민지는 마치 쇼핑이라도 온 사람처럼 미리 준비해온 커다란 김치통들을 제 앞에 늘어놓았어요. 어머니, 여기 꽉꽉 채워주세요. 도영 씨가 어머니 김치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는데 그 말이 예전 같으면 아들 사랑하는 마음에 기특하게 들렸을 텐데 오늘은 왠지 제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달콤한 꼬임으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 새끼 먹일 건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김치를 통에 담아줬어요. 꾹꾹 눌러 담으면서 속으로 사겼죠. 이게 마지막이다. 내년에는 진짜 안 한다. 다짐하면서요. 김치통 서너 개가 가득 차니까 민지 표정이 그제야 좀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명품 로고가 박힌 지갑을 꺼내는데 거기서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을 꺼내는 거예요. 설마 했어요. 용돈이라도 드리려는 건가? 아니면 고생했으니 사우나라도 다녀오시라는 건가? 그런데 민지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이거 재료비랑 수고비요. 요즘 배추 똥값이잖아요. 3만 원이면 넉넉하죠. 저 바빠서 먼저 가요. 그 순간 멍해졌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3만 원, 10,000원짜리 3장. 이틀 꼬박 허리가 끊어져라 배추를 절이고 씻고 버무린 내 노동의 대가가 3만 원이라고요. 강원도에서 공수한 그 비싼 고랭지 배추랑 영광에서 올라온 천일염, 직접 바른 태양초 고춧가루 값은 다 어디로 가고 고작 3만 원이요? 아니,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저를, 아니 제 인생 전체를 모욕하는 거였어요. 수원에서 제일 잘 나가던 한정식집 사장 한영자의 손맛이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헌신해온 내 시간이 고작 싸구려 파출부 일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은 거잖아요. 민지 눈에는 제가 그냥 돈 몇 푼 쥐어주면 김치나 담가 바치는 늙은이로밖에 안 보였던 거죠.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어서 터질 것만 같았죠. 눈앞이 하얘지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오직 저 빳빳한 10,000원짜리 3장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낚아채서 민지 얼굴을 향해 확 뿌려버렸어요. 이 돈 가지고 꺼져. 당장 꺼져.
제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짐승이 울부짖는 것 같은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죠. 민지는 기겁을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데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민지가 챙겨둔 그 꽉꽉 눌러 담은 김치통 뚜껑을 열어 제꼈어요. 내 김치는 흑한테 주는 게 낫지. 너 같은 거 입엔 못 들어간다. 절대로 못 먹어. 저는 김치통을 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퍽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잘 버무려진 배추 포기들이 흙바닥에 나뒹굴고 시뻘건 양념이 민지의 그 고상한 크림색 캐시미어 코트 끝자락을 적셨어요. 민지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지은이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서 있고 저는 씩씩거리면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죠. 민지는 붉게 물든 코트 자락을 보고 사색이 돼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보며 소리를 지르는데 그 눈빛이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어요. 마치 미친 사람을 보는 듯한 경멸과 공포가 섞여 있었죠. 어머니 진짜 노망나셨어. 왜 이러세요 진짜. 노망이라니, 치매라니. 내가 제정신으로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한 행동을 두고 노망이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데 민지는 더 이상 볼 일 없다는 듯이 심 돌아서서 차로 뛰어가더라고요. 허둥지둥 차문을 열고 타면서도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는데 저는 그 뒷모습에 대고 소금이라도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고급 세단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빠져나가고 마당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바닥에 엎어진 김치들, 흙투성이가 된 배추 포기들, 그걸 보고 있자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 자존심이, 내 정성이 저렇게 바닥에 처박혀 뒹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은이가 달려와서 제 어깨를 감싸는데 담장 너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영자 형님네 무슨 일이야? 며느리가 도망가던데 김치통 다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네. 아이고, 저 깐깐한 양반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감대. 이웃들의 수근거림이 귓가에 윙윙거렸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겠고 화가 난 것도 모르겠고 그냥 서러웠어요.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평생 악착같이 돈 벌어서 건물 사고 자식들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건가. 흙바닥에 널브러진 저 김치꼴이 꼭 내 인생 같아서 저는 엎어진 김치를 부여잡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폐허만 남는다더니 제 마음이 딱 그 짝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그때는 미처 짐작도 못했죠. 민지가 제 마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도망친 후 저는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옆에서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는데도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엎어진 김치를 치우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으로 들어와 눕는데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진짜 무서운 일은 그때부터였어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음모가 싹트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날 민지는 차를 타고 멀리 가지 않았더라고요.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워두고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 도영이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옆집 최 씨가 그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그 통화 내용을 듣게 됐대요. 최 씨 말로는 민지가 차 창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스피커폰을 켜놓고 악을 쓰고 있었다더군요. 민지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골목이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였대요. 여보, 어머니 눈빛이 이상해. 김치를 다 엎고 나한테 돈을 뿌렸다니까. 이거 100% 치매 초기야, 치매. 공격성 보이는 것 딱 그 증상이라고 하면서 길길이 날뛰더랍니다. 저는 그 말을 전해 듣고 피가 거꾸로 솟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먼저 시어머니를 돈 몇 푼짜리 식모 취급하고 모욕한 건 쏙 빼놓고 제가 화낸 것만 가지고 치매 환자로 몰아가다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 아들놈 도영이의 반응이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도영이 목소리가 최 씨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지 뭐예요. 진짜 엄마가 와.
그럼 건물 관리 위험한 거 아냐? 엄마 정신 오락가락해서 딴 데 기부하거나 사기라도 당하면 큰일이잖아. 여보, 당장 성년 후견인 신청 알아봐야겠네. 세상에, 이게 자식이 할 소리인가요? 어머니가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걱정된다가 아니라 건물 관리 위험하다라니요. 성년 후견인이라뇨. 그게 뭡니까? 멀쩡한 부모를 금치산자 취급해서 법적으로 바보 만들고 재산권 뺏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부른다던데 제 아들이 저한테 그 짓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 넓은 마당 있는 집, 알짜배기 상가 건물, 평생 제가 피땀 흘려 일군 그 재산이 탐나서 멀쩡한 어미를 치매 노인으로 만들 작정을 한 거죠. 그날 저녁부터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발신자는 사랑하는 아들. 예전엔 그 이름만 봐도 밥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든든했는데 이젠 그 글자가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느껴져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걱정하는 척 하더군요. 엄마, 민지한테 얘기 들었어요. 많이 편찮으세요. 요즘 자꾸 깜빡하시고 화도 잘 내신다면서요. 이렇게 시작하더니 점점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엄마, 제가 병원 예약해 뒀으니까 내일 당장 검사 받으러 가요. 그리고 엄마 지금 상태로는 위험하니까 건물 서류랑 인감도장은 제가 보관할게요. 엄마 정신 오락가락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사기당하면 우리 집 망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얌전히 계세요. 이 문자를 읽는데 손이 벌벌 떨려서 휴대폰을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이 안 난다니요. 깜빡한다니요. 저는 지난주에 장본 영수증 금액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놈은 저를 이미 정신 나간 노인네로 규정해 놓고 제 손발을 묶으려 들고 있었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런 건가 봐요. 멀쩡한 사람을 계속 이상한 사람 취급해서 나중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 밖으로 터져나온 말은 고작 이 한마디였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식당하면서 뜨거운 불 앞에서 화장 다 지워져 가며 번 돈으로 유학 보내고 지점장까지 만들었는데 내 젊음과 맞바꾼 그 아들이 이제는 내 늙음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 든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었죠. 지은이는 속상해하는 저를 위해 죽이라도 끓여오겠다며 잠시 부엌으로 나간 사이였어요. 혼자 마루에 앉아 멍하니 있는데 이번엔 며느리 민지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약 지어갈게요. 뇌 기능 개선제 드셔야 해요. 요즘 좋은 약 많아서 꾸준히 드시면 더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뇌 기능 개선제라니. 마치 저를 위하는 척, 효부인 척 위선을 떨면서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천장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더군요. 가슴을 누군가 쇠몽둥이로 내리치는 것처럼 쇠덩이 같은 통증이 짓눌러 왔어요. 숨을 쉬려고 하는데 들이마셔지지가 않고 입을 열어 지은이를 부르려고 하는데 혀가 마비된 것처럼 굳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괴상한 신음만 흘러나왔어요.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대로 마루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손끝에서부터 차가운 기운이 타고 올라오고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면서 어둠이 밀려왔어요. 이게 말로만 듣던 뇌졸중 전조 증상,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거였나 봐요.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가 혈관을 막아버린 거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가 멈추고 지은이가 쟁반을 들고 나오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쟁반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지은이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죠. 엄마, 엄마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봐. 지은이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득하게 마치 물속에서 듣는 것처럼 먹먹하게 들렸어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지은이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부르는 게 보였죠. 잠시 후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뽀삐뽀.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제 손에 쥐어져 있던 휴대폰이 다시 지잉, 지잉 하고 진동하더라고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액정에 또다시 그 이름이 떴어요. 사랑하는 아들.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죠. 어미는 아들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들은 어미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려고, 아니 재산 챙기려고 전화를 해대고 있으니 말이에요. 흐릿해지는 눈으로 그 글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아들. 그래, 내가 너무 사랑해서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괴물을 만들었구나.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왔구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치고 저를 들것에 싣는 동안에도 휴대폰 진동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제 심장 박동을 대신하려는 듯이 끈질기게 울려댔죠. 차가운 구급차 공기를 마시며 병원으로 실려가는 그 길. 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픔의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려야 했답니다. 이게 제 인생의 끝은 아니길. 제발 이대로 눈 감지 않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속으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이대론 못 죽겠더라고요.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병실 천장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었어요. 어찌나 밝은지 눈이 시릴 정도였죠. 여기가 저승인가 싶었는데 익숙한 소독약 냄새와 옆에서 훌쩍이는 지은이의 숨소리가 현실로 저를 잡아 끌더군요. 정신이 드세요. 지은이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리고 있었어요. 고개를 살짝 돌려보니 퉁퉁 부은 눈으로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딸아이가 보였죠. 그리고 그 뒤편에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는 옆집 최 씨가 있었어요. 최 씨는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왈칵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영자 형님, 살아나서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최 씨가 제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는데 그 울음소리에 섞여 나오는 말이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형님,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100번도 넘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알고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최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잔인했어요. 민지가 차 안에서 도영이와 통화하며 나눴던 그 대화 말이에요. 어머니가 김치를 엎었다. 눈빛이 이상하다. 치매가 확실하다.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건물을 뺏어야 한다. 최 씨는 그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생생하게 전해주었죠. 순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던 제 눈에서 눈물이 싹 마르더라고요.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서늘하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도끼였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던 어머니 한영자는 그 순간 죽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 수원 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해 건물을 올린 독한 사업가 한영자가 다시 깨어난 거죠. 그래, 니들이 나를 어머니가 아니라 돈줄로 봤다 이거지. 그럼 나도 너희를 자식이 아니라 적으로 대해주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지은아, 내 가방 좀 가져와라.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거칠게 나왔지만 발음은 생각보다 또렷했어요. 지은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옷장에서 제 가방을 꺼내왔죠. 저는 가방 깊숙한 안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거표지가 다해진 그 수첩. 그게 바로 제 인생 성적표이자 비밀 장부였거든요. 거기엔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수원 장안구,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 보관 장소, 은행별 예금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심지어 도영이 몰래 들어뒀던 보험 증서들까지. 저는 그 수첩을 지은이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지은아, 엄마가 사는 길은 이제 네가 힘을 갖는 것뿐이다.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라. 지은이는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몸도 안 좋은데 무슨 변호사야. 하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지은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유부단한 오빠와 영악한 올케 사이에서 늘 치이기만 했던 착한 딸에게 이제는 제가 칼자루를 쥐어줘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저와 제 딸이 저 탐욕스러운 하이에나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죠. 오후 늦게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제 오랜 단골 변호사였죠. 저는 링거 바늘이 꽂힌 팔을 들어 올려 변호사와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주 차분하고 냉정하게 제 요구 사항을 말하기 시작했죠. 변호사님, 제 모든 재산, 수원상가 건물과 예금 전액을 지금 즉시 강지은 명의로 증여하겠습니다. 변호사도 지은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도영이가 딴소리 못하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대비해서 완벽하게 서류를 꾸며주세요. 그리고 조건부 증여 계약서도 쓸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부양 의무를 다한다는 조건. 그거 하나면 좋게요. 서류 작성이 시작되자 병실은 마치 작전 상황실처럼 변했어요. 저는 지은이에게 시켜서 도영이와 민지가 보냈던 그 끔찍한 협박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하게 했어요. 기억 안 나냐고 몰아세우던 문자, 뇌 기능약 운운하며 모욕하던 문자, 그리고 최 씨가 녹음해둔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그 모든 게 제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될 폐륜 행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신경과 의사 선생님께도 부탁드렸어요. 제 인지 능력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소견서를 아주 상세하게 써달라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지긴 했지만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투명했거든요. 아들 부부가 덮어씌우려던 치매라는 프레임을 박살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진단서였죠.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동안 제 휴대폰은 여전히 도영이의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필요가 없었죠. 이제 곧 그들이 상상도 못한 폭탄이 그들의 안락한 일상을 덮칠 테니까요. 저녁 무렵 도영이한테서 문자가 또 왔어요. 엄마, 병원 어디예요? 민지랑 같이 갈게요. 얼굴 좀 봐요.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더군요. 제 재산 뺏을 궁리나 하러 오는 주제에 효자 코스프레라니. 저는 지은이에게 답장을 보내라고 했어요. 어머니 안정이 필요해서 면회 사절입니다. 퇴원하시면 그때 뵙죠. 그리고 저는 퇴원 날짜를 이틀 앞당겼어요. 병원에 누워있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적들이 방심하고 제가 누워서 꼼짝 못할 거라 믿고 있을 바로 지금이 반격의 골든타임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병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패쑥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죠. 예전에 그저 퍼주고 희생만 하던 호구 엄마는 이제 없어요. 눈물을 닦고 칼을 가는 심정.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비장함도 슬픔도 아니에요. 아주 차갑고 고요한 분노, 그리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서늘한 확신이었죠. 내일이면 제 반격 미사일이 발사될 거예요. 과연 그때도 내 아들이 저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요. 폭풍 전에 고요라는 말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퇴원을 앞당기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 동안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각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2대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출발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수원 시내의 번듯한 은행 지점으로, 다른 하나는 신도시 상가에 있는 약국으로 말이죠. 바로 제 아들 도영이와 며느리 민지의 직장이었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은행 지점장실에 앉아 점심 식사 후 커피를 마시고 있던 도영이에게 노란 서류 봉투 하나가 배달됐어요. 발신인은 법무법인, 수신인은 강도영 귀하라고 적힌 등기 우편이었죠. 도영이는 아마 엄마가 드디어 건물 서류를 보냈나 보다 하고 김칫국부터 마셨을 거예요. 제 예상이 맞다면 봉투를 뜯는 손이 기대감으로 떨렸겠죠. 하지만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등기 권리증이 아니라 통고서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서류였어요.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도영이의 표정이 어땠을지 안 봐도 눈에 선하네요. 통고서, 수신인, 강도영, 발신인, 한영자 대리인 법무법인. 귀하는 발신인 한영자의 정신 건강 상태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성년 후견인 제도를 악용, 재산을 편취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발신인 한영자는 본인 소유의 수원 장안구 소재
상가 건물 및 예금 전액을 금일부로 차녀 강지은에게 적법하게 증여 완료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아마 도영이는 증여 완료라는 네 글자에서 숨이 턱 막혔을 거예요. 평생 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제 노후 자금이자 아이들 유학 자금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수십억짜리 건물이 눈앞에서 증발해 버린 셈이니까요. 손에 쥐고 있던 커피잔이 달달 떨렸겠죠. 믿을 수가 없어서 이게 꿈인가 싶어서 서류를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을 거예요. 같은 시각 약국에 있던 민지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손님들이 북적이는 약국 카운터로 등기가 도착했죠. 민지는 하얀 가운을 입고 우아하게 서명을 하고 봉투를 뜯었을 텐데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을 거예요. 건물이 넘어갔어. 입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비명이 목구멍에서 컥하고 막혔겠죠. 약국을 찾은 손님들이 약사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창백하네 하고 물어볼 정도로 사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폭탄은 그 뒷장에 숨겨져 있었거든요. 도영이와 민지가 부들거리는 손으로 넘긴 다음 장에는 그들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이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어요. 또한 귀하들이 지속적으로 행한 정서적 학대 및 가스라이팅 행위로 인해 발신인 한영자가 급성 뇌졸중 일과성, 허열 발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본통고 수령 후 발신인에게 접근하거나 소란을 피울 경우 귀하들의 폐륜 행위가 담긴 녹취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귀하들의 직장 감사실 및 지역 약사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존속 학대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이 문구를 읽는 순간 두 사람은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과 사회적 지위, 은행 지점장이라는 명함, 약사라는 전문직 타이틀,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겠죠. 멀쩡한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재산을 뺏으려 했다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 은행에서는 횡령이나 다름없는 도덕적 해이로 징계를 받을 테고 약사회에서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망신을 당할 게 뻔하니까요. 제가 그들의 가장 아픈 급소를 아주 정확하게 찌른 거예요. 그로부터 1시간 뒤 예상대로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혼비백산에서 달려온 도영이와 민지였죠. 얼마나 급하게 왔는지 도영이는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고 민지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어요.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엄마, 어머니 하고 애타게 부르는데 그 목소리엔 걱정이 아니라 다급함과 공포만 가득하더군요. 하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번호키 비밀번호는 이미 바꿔버린 지 오래였거든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인터폰 화면을 켜고 그들의 꼴을 잠시 감상했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를 하녀 부리듯 하고 3만 원을 던지며 모욕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고 쫓겨난 개처럼 문 앞을 서성이는 꼴이라니.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누구세요? 도영이가 화면에 대고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엄마, 저예요, 도영이. 문 좀 열어주세요. 오해가 있어요. 네. 민지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불찰이에요. 일단 얼굴 보고 얘기해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대답했어요. 오해? 잘못? 너희가 내 김치통 엎을 때 나한테 기억 안 나냐고 문자 보낼 때 그때는 오해가 아니었잖아.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건 변호사가 보낸 서류로 확인했지.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다. 엄마, 제발요. 건물을 지은이한테 주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도영이가 악을 쓰더군요. 역시나 끝까지 재산 타령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끼를 박았어요. 3만 원. 내 처가 던지고 간 그 3만 원 값은 톡톡히 했다. 너희가 그렇게 탐내던 그 건물 값으로 내 병원비랑 평생 나 수발 드느라 고생한 지은이 퇴직금 챙겨줬다 생각하마. 그리고 경고하는데 다시는 내 집 마당에 발들이지 마라. 내 변호사가 말했지.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너희 직장으로 증거, 자료 퀵으로 쏜다고.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꺼져. 툭. 저는 미련 없이 인터폰을 끊어버렸어요. 밖에서는 몇 번 더 대문을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잠잠해지더군요. 직장에 알려질까봐 무서워서 더는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돌아선 거겠죠. 창문 너머로 그들의 축 처진 뒷모습이 보이는데 예전 같으면 마음이 약해져서 문을 열어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번엔 아니었어요. 오히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상쾌하더라고요. 마당을 내려다보니 민지가 며칠 전 난동을 부리며 짓밟아놨던 김치 자국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제가 퇴원하자마자 지은이랑 같이 물청소를 싹 해놨거든요. 대신 깨끗하게 정돈된 화단에 가을 국화가 예쁘게 피어 있었죠. 이제 제 인생도 저 화단처럼 잡초를 뽑아내고 예쁜 꽃만 남겨둘 차례인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입산 최 씨가 경로당이며 시장이며 돌아다니면서 확성기 역할을 제대로 해줬거든요. 아이고 말도 마. 영자 형님네 아들 며느리가 글쎄 멀쩡한 엄마를 정신병자 만들어서 재산 뺏으려다가 딱 걸렸지 뭐야. 그래서 영자 형님이 재산 싹 다 딸한테 넘기고 인연 끊어버렸대.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혀를 차며 동정하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영자씨, 대단해, 역시 여장부야 하고 응원해 주었죠. 반면 도영이와 민지는 동네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됐어요. 가끔 마주치기라도 하면 동네 어르신들이 저런 천하의 불효자식들하며 손가락질을 해대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어요. 부모를 돈으로만 보고 폐륜을 저지르는 자식들에 대한 우리 지역 사회 전체에 준엄한 심판이었던 거죠. 거실에 앉아 지은이가 깎아준 사과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 재산은 내가 처분한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 당연한 말을 실천하는데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제 손에 쥐어진 건 껍데기뿐인 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라는 열쇠였으니까요. 인천공항의 공기는 참 다르더군요. 30년 넘게 맡아온 젓갈 냄새, 고춧가루 매운 내 대신 은은한 커피 향과 낯선 향수 냄새가 섞인 이 공기가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지금 공항 출국장 게이트 앞에 앉아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쯤 뭘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허리춤까지 오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배추와 씨름하고 있었겠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식들 입에 들어갈 김치 걱정에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부엌을 지켰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 모습은 좀 달라요. 무릎 나온 몸빼 바지 대신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었고 돋보기 안경 대신 세련된 선글라스를 꼈거든요. 옆에는 제 든든한 여행 메이트이자 딸인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여권을 챙기고 있고요. 이번 여행지는 동유럽이에요. 지난달에 일본 료칸에서 온천욕을 즐기고 왔는데 지은이가 이번엔 체코의 프라하 야경을 꼭 보여주고 싶다지 뭐예요. 참 신기하죠. 평생을 수원 바닥에서 식당 불판 닦고 설거지하며 사느라 제 여권엔 도장 하나 찍힐 일이 없었어요. 비행기는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가본 게 전부였고요. 그런데 이제야 알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내 다리로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요. 더 이상 김장철이 두렵지 않아요. 지은이랑 저는 이제 김치는 사 먹거나 가끔 여행지에서 현지 음식을 즐기거든요. 내 손으로 담가야 직성이 풀린다던 그 고집, 그거 다 부질없더라고요. 내가 행복해야 음식도 맛있는 법인데 그동안은 억울함과 한숨으로 버무린 김치를 먹고 살았으니 속이 편할 리가 있었겠어요. 문득 지금 이 시각 제 아들 도영이네 풍경이 떠오르네요. 안 봐도 비디오죠. 아마 저녁 식탁에 마트에서 세일해서 사온 포장김치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도영이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제가 담근 김치 아니면 젓가락도 잘 안 되던 녀석이었는데 지금은 선택권이 없잖아요. 상상해보면
헛웃음이 나와요. 도영이가 닝닝한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는 인상을 팍 찌푸리겠죠. 아, 맛없어.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나네. 하고 투덜거리면 며느리 민지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럼 당신이 담가 먹든가. 돈도 없는데 반찬 타령은 하고 쏘아붙이겠죠. 식탁 위에는 냉기만 흐르고 부부싸움 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 나올 거예요. 그들은 평생 후회 속에 살고 있을 겁니다. 고작 3만 원. 며느리가 제 노동을 모욕하며 던졌던 그 3만 원과 아들이 제 재산을 탐내며 꾸몄던 그 얄팍한 음모 때문에 그들이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이제는 뼈저리게 느꼈겠죠. 그들이 놓친 건 단순히 수십억짜리 상가 건물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들 편이 되어 주었던 든든한 어머니라는 울타리. 그리고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가족의 온기를 걷어차 버린 거니까요. 3만 원을 아끼려다 수십억을 날리고 천륜마저 끊어버린 그 어리석음의 대가를 아마 평생 치러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들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미움도 관심이라던데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제 깨끗하게 지워진 낙서 같은 존재가 되었거든요. 대신 제 곁에는 진짜 내 사람들이 남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오면 옆집 최 씨랑 브런치를 먹기로 했어요. 예전엔 경로당에서 믹스커피나 마시며 자식 자랑, 며느리 흉이나 보는 게 낙이었는데 이제는 달라요. 최 씨랑 예쁜 카페에 앉아서 에그 베네딕트도 먹고 새로 배운 그림 이야기도 나누죠. 최 씨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보면 나도 용기가 나. 우리도 아직 청춘이야. 그치? 그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아니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맛있는 걸 먹을 때 얼굴을 떠올려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제 핏줄인 아들은 저를 버렸지만 제 딸 지은이와 이웃 친구들은 저를 일으켜 세워줬으니까요. 저는 남은 인생을 이 고마운 사람들과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가 생겼어요. 바로 수채화 그리기예요. 평생 고춧가루 물이 들어 붉고 거칠었던 제 손가락이 이제는 붓을 잡고 투명한 물감을 머금고 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선 하나 긋기도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완성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화사한 벚꽃이 만발한 수원, 화성의 풍경을 그린 건데 그 그림 아래에 제가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어두었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지금이다. 그래요. 제 봄날은 20대 꽃다운 나이도 아니었고 자식 키우며 정신없이 살았던 40대도 아니었어요.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한영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마주하고 있는 바로 지금. 65세의 오늘이 제 인생의 가장 화려한 봄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 때문에, 돈 때문에 혹은 늙어가는 내 모습이 초라해서 한숨 쉬고 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저를 보세요. 자식한테 배신당하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기까지 했던 저도 이렇게 보란듯이 일어나서 제 인생을 찾았잖아요.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오네요. 이제 저는 또 다른 세상을 만나러 떠납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되길 바랄게요. 부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진 않나요? 한영자 씨의 이야기처럼 진정한 봄날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핏줄보다 더 진한 건 서로를 향한 존중과 마음이니까요. 늦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도 진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